우리가 자산 가격 내지는 뭐 시장 가격을 예측할 때 크게 보면은 밸류하고 모멘텀이거든요. 예. 근데 밸류의 현상은 지금 이제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미국 주식 입장에서 뭐 25배면 어떻고 뭐 30배면 어떠냐. 글쎄. 우리나라 코스피도 지금 한 13배 됐는데 예. 13배까지 왔는데 15배 가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신흥국 평균이 뭐 한 16배, 17배 되는데 그럼 결국은 이제 모멘텀. 계속 이 군부를 떼주고 있고 계속 연료를 투입해주고 있는데 이 연료를 투입해주는 게 언제까지 가느냐가 전체적인 자산 가격의 상승세가 언제까지 갈 거냐의 키가 될 것 같아요. 적어도 들고 있는 사람은 팔면 안 되는 거고 아직 못 들고 있다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밀려주면 어느 수준에서 내가 살 건지를 고민해야 되는 뭐 이런 장세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저도 이게 뭐 위험 요인이 뭐가 있을까 아무리 해도 안 보여.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거는 위험 요인이 안 보인다는 게 제일 걱정이에요. 누군가에게는 상당히 낯설고 생소할 거고 이제 오히려 시장에 이제 들어온 사람들은 아니 뭐 더 갈 수도 있지.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뭔가 변화가 생길 때는 이 정도 장은 조금 이렇게 우리 네. 박 교수 보시기에도 좀 이례적인 장 아닙니까? 아니 뭐 저뿐만 아니라 뭐 소장님도 그렇고 뭐 주시장 참여자 뭐 저보다 훨씬 많은 대선배님들도 예. 코스피가 한 해에 70%씩 상승하는 장은 못 보지 않았을까요? 우리 코로나 있었을까요? 때도 아니랬죠. 코로나 때도 이제 빠졌다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렇지. 연초 YTD 기준으로는 이렇게 70%가 안 나왔었을 것 같아요. 아마 2020년 3월 저점 대비로 치면은 네. 이 정도는 될 것 같은데. 네네. 예, 그러니까 참 대단하긴 대단하다. 네네. 요즘은 지금 어떻게 운용 수익률 괜찮으세요? 이제 벌써 이제 한 해가 다 선물로 가는 때인데. 그렇죠. 뭐 사실은 뭐 지수가 70%씩 오르는데 이 장에 돈을 못 벌었다면 그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제 기관들은 흔히 말하는 이제 벤치마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벤치마크 대비 얼마나 잘했냐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뭐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벤치마크 그러니까 코스피가 70%니까 예. 대부분 이제 코스피를 많이 벤치마크로 삼잖아요. 예. 이 벤치마크 코스피를 아웃퍼폼한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도 뭐 번다고 벌었지만 뭐 예. 그 정도까지는 좀 못 미친 부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제가 2달 만에 나왔는데 8월 말만 하더라도 사실 그때는 저는 좀 보수적인 입장이었고 그때 방송 혹시 이제 보신 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저는 조금 이제 이 정도에서는 조금 현금 비중 좀 늘리면서 좀 위험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말씀도 사실 드렸었어요. 그렇죠. 예. 네, 근데 다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근데 상황이었는데. 이제 다행인 게 저도 한 주 만에 빨리 생각을 고쳐먹고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판이 이렇게 그냥 옛날의 어떤 컨셉으로 보는 게 아니다 싶어서 저는 다행히 저도 빨리 이제 네. 깨쳤었는데 회사 전환하셨구만. 근데 이제 그때하고 지금하고 돌이켜보면 그 당시하고 지금의 차이점은 뭐냐면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내부적으로는 예. 그때 이제 정부가 양도세 그 저기 뭐 기준 그걸 뭐, 갖다가 예, 뭐 50억에서 뭐 10억으로 낮추네 마네 뭐 이게 한참 이제 불투명할 때였고 네. 그 10억으로 낮추는 거를 좀 고수할 것 같은 예. 그래서 정부의 이른바 이 밸류업에 대한 의지에 좀 어떤 그 불안감, 신뢰감이 좀 떨어졌었을 때라서 이제 조금 더 보수를 봤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완전히 이제 해결됐던 부분이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정부는 확실하게 이제 주가 상승의 의지 또 밸류업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지난 2달 동안 달라진 그런 흐름인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대외적으로 역시 8월 말은 이 미국의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클 때였습니다. 8월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9월 FMC를 맞아. 앞두고 9월 FMC에서 이제 확연하게 좀 그렇죠. 시장이 연준을 믿게 됐죠. 근데 이제 9월 FM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기존의 2차례 금리 인하를 3차례 금리 세 차례로 인하로 점도표가 바뀌면서 이제 약간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좀 해소가 됐죠. 결국 이제 그 두 가지가 좀 달라진 환경인 것 같고 플러스 뭐 AI 모멘텀, 반도체 모멘텀 이제 뭐 이게 훨씬 이제 좀 더 생각보다 세게 나오면서 지난 2달 동안 주가가 거의 한 30%더 오른 이런 모습들을 그러니까요. 보여줬지 않았을까 예.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근데 뭐 아까 기관 투자자들의 매니저다 뭐 꼭 기관 투자자들이겠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이야 자기가 포트에 뭘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마 지금 엄청난 뭐
100% 이상의 수익률 나신 분도 있겠지만 네네. 이게 지금 또 강세장의 특징이기도 합니다만 골고루 다 같이 오르는 게 아니니까 오히려 최근에 보게 되면 하락 종목수가 더 많거든요. 많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 이 지수만 갖고 얘기하기는 뭐 하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는 사상 최고치 경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 근데요 어떻게 아직까지 왜 개인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안 보입니다. 근데 뭐 사실은 약간 좀 그러니까 개인들이 액면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은 이제 어쨌든 이게 제로섬 게임이니까 그러니까 뭐 누군가가 강하게 사면 누군가는 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어쨌든 간에 뭐 5월 달 이후로는 외국인들이 뭐 잠깐 쉬는 때도 있긴 하지만 계속 순매수 기조를 보였었으니까 보여줬고 외국인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강하게 매수를 했고 개인들은 던졌다기보다는 이제 높은 데서 데다가 뭐 이제 걸어놨는데 예. 계속 올라오니까 이제 계속 이게 이제 먹힌 거죠. 그러죠. 예, 그러면서 개인들 입장에서는 아, 이 정도면 온 거 아니야라고 해서 높은 가격에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그걸 다 이 호가를 다 잡아먹고 지금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럼 개인들은 지금 어디 갔느냐? 또 이 개인들은 또 서학 개미로 변신해서 또 미국 주식에 가 있으니까 아예 주식시장을 떠난 것 같지는 않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 시장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연간으로 지수가 70%씩 오르는 모습들이 상당히 생소하고 그리고 여전히 이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좀 신뢰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 때문에 이 정도면 만족했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최근의 모습들은 이제 그런 것 같은데 뭐 그래도 개인들이 손해를 보고 던지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익절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은 뭐 손해 본 건 아니겠죠. 예. 지금 순서상 뭐부터 한번 여쭤볼까? 이번 주에는 FOMC도 있었고 에이펙도 정상회담이 그냥 그야말로 숨가쁘게 진행되었고 거기다가 어제 뭐 강남에는 난리 났다면서요, 그 깐부치킨. 아, 네네. 야, 그런 모습 저는 보기 좋더라고요. 그렇죠. 예. 우리 뭐 이재용 회장이나 정의선 회장 같은 진짜 재벌 회장들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참 이런 기회가 아니면 저 장면, 야 네. 반팔 입고 반팔 차림에 좋네. 예. 기사를 보니까 뭐 다른 손님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같이 뭐 대화도 아이가 하고 와서 뭐 사인도 받고 맞아요. 예. 뭐 이재용 회장이 뭐 나 누군지 아냐 물어보고 모른다고 하길래 예. 뭐 나는 이 아저씨는 차 파는 사람이고 나는 핸드폰 파는 사람이다. 뭐 예, 이렇게 재밌게 농담도 했다고 재밌게 해서, 예. 얘기하는 영상이 몇 개 이렇게 또 올라왔더라고요. 네, 하여튼 뭐 저도 보기 좋았어요. 예. 그 중에 한 분이 언제 샀다더라? 15불 때 사가지고 엔비디아를 아, 아직도 들고 있습니다. 뭐 당신 덕분에 부자가 됐습니다. 이러고 뭐 하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재밌는 상황도 봤는데. 네. 그래요. 저기 FMC 때 당일 날은 조금 시장이 한번 흔들렸어요. 네네. 근데 그러고 나서는 지금 뭐 그 정도면 됐고 FMC에 대한 예우는 갖췄고 하는 차원이었는데 네. 조금 주목할 만한 어떤 대목이 있었나요? 일단은 이제 FMC가 이제 어제 나왔고 이제 어제 어제 새벽 새벽에. 그리고 이제 미국 장은 어쨌든 어제 좀 조정을 받았으니까. 조정을 좀 받았고. 근데 오늘은 지금 약간 뭐 선물을 보니까 다시 좀 오르는 것 같아서 예. 일단 오늘 미국 장이 안 열렸으니까 좀 예. 봐야 되겠지만 근데 그 통화 정책에 대해서 저는 조금 생각이 바뀌었던 게 기존에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래도 통화 정책의 어떤 의사 결정의 구조 결정 요인이라는 게 결국은 연준이 늘 얘기하는 것처럼 듀얼 맨데이트 우리는 고용시장 완전 고용과 물가를 2%대에 안착시키는 이제 이 두 가지의 프레임에서 저는 좀 봤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은 내가 너무 고리타분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면서도 더더욱 느낀 게 지금은 기존의 연준이 통화 정책을 결정했던 이 결정 요인 말고 다른 요인이 강력하게 개입하고 있다. 뭐죠 그게? 결국은 정부죠, 정부. 정부의 의지죠. 아하.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뭐 어떤 얘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눌까 싶어서 이제 생각했던 네. 주제가 바로 이제 금융 억압이라는 단어인데 그리고 저 리포트 한번 화면 제목도 한번 네네. 금융 억압의 시대, 억압의 시대. 네. 그러니까 이 금융 억압이라는 말은 아마 여러분들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용어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러니까 어떤 그 경제적으로 결정돼야 되는 어떤 그 시장에서 결정돼야 되는 경제 변수들이 경제 요인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정부의 강한 의지에 의해서 통제당하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정부에 의해서 금융 부문이 금융 시장이 억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용어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파이낸셜 리프레션. 리프레션 하니까 이거를 뭐 억압이라고 표현한 건데 약간 하면 이제 뭐 금융 통제, 통제, 경영 뭐 경제 통제, 뭐 정책의 통제 뭐 이렇게 좀 받아도 될 것 같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제가 차트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 1942년 4월부터 1951년 3월까지 거의 한 10년 동안 있었던 금리 상한제가 바로 대표적인 금융 억압의 사례입니다. 저때 1942년부터 51년까지 네. 우리 둘 다 태어나기 전이고 우리 대부분의 시민들한테는 역사인데. 그렇죠. 저도 그래서 뭐 당연히 태어나기 전이니까 이제 기록을 찾아봤는데 제가 이제 차트 가져온 걸 한번 좀 보시면 요렇게 영역으로 표시한 게 바로 그 기간이에요. 금리를 상한 무슨 금리 금리를? 상한 시장 금리를. 시장 금리를. 그러니까 일본에서 한때 YCC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그 원조가 미국이었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이 미국채 10년짜리 금리를 상한을 2.5%를 뒀어요. 2.5% 이상은 미국채 10년 금리를 못 가게 막아놨고, 그럼 만약에 2.5% 이상 넘어갈 것 같으면 무제한 매입을 해줍니다. 무제한 매입을 해서 가격을 올려서 다시 수익률이 2.5% 금리가 2.5% 아래로 내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이 바로 미국채 10년 금리예요. 아하. 보시는 것처럼 미국채 여기 10년. 2.5 밑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죠. 2.5 아래에서. 예. 네네. 자, 근데 그러면 그 당시에 왜 이런 금리 상한제를 실시했고 왜 이런 금융 억압이 나타났을까? 그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이제 2차 세계 대전 무렵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 자체가 2차 세계 대전의 참전국은 아니지만 뭐 전쟁 물자를 막 수출하면서 엄청 돈을 벌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비용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미국이 엄청난 국가 부채를 늘리던 때였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파란색 선이 보면은 미국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인데 1940년만 하더라도 국가 부채 비율이 40%였던 게 이 2차 세계 대전을 치르면서 120%까지 올라가요. GDP 대비 국가 부채가. 국가 부채 비율. 예. 그랬다가 이제 그저 떨어지는데 만약에 이 당시에 이런 금리 상한제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국가 부채 비율이 이렇게 120%에서 빠르게 떨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자를 갚느라 그냥 원금을 못 갚았겠죠.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국가 부채가 120%를 넘어갔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그 당시로는 사상 초유의 일이었고 그러면 당연히 금리도 강한 상승 압력을 받았을 거고 그럼 결국은 이제 뭐 이자가 부채를 더욱더 늘리는 그런 부채의 악순환으로 빠져들었을 텐데 강제적으로 금리 상한제를 2.5로 묶어둠으로 인해서 그 뒤에 국가 부채 비율을 빠르게 낮추는 그런 역할을 했었던 거죠.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어느 정도 완성된 다음에 51년 3월 이후에 이제 금리 상한제가 풀리게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이거를 왜 가져왔냐면 지금 사실은 이 국가 부채 비율이 현재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네요. 예, 지금도 미국이 이제 GDP 대비 국가 부채가 120%를 지금 넘어갔거든요. 그럼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 부채를 줄여야 되는 지금 미션을 갖고 있는데 특히 트럼프 정부의 어떤 출범 자체가 근데 국가 부채를 줄이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 첫 번째는 지금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가 발생했던 이유 중에 근본적인 하나는 경상수지 적자거든요. 그러니까 경상수지가 계속 적자니까 미국 내에서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니까 미국 내에서 부족한 돈을 메꿔주기 위해서 정부가 결국은 빚을 내서 그 국내에 돈을 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즉 우리가 쌍둥이 적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재정수지 이꼴 경상수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상수지 적자가 재정수지 적자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재정수지 국가 부채를 줄이려면 결국은 경상수지를 흑자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지금 관세를 펴는 거고 뭐 나중에 나아가서는 뭐 플라자 합의급의 어떤 통화 어떤 협정이 있을 수도 있고라는 게 한 축이고 또 한 축은 그냥 부채를 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부채를 껌으로. 네, 부채를 껌으로. 그게 이제 우리가 경제학에 보게 되면 이른바 인플레이션 텍스. 물가 상승을 일으켜 가지고
결국은 부채의 사이즈를 작아지는 효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부채는 명목이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예. 명목 부채 자체의 사이즈는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리를 계속 트럼프도 지금 파월 의장을 압박해서 금리 인하를 지금 종용하고 있고 지금 분신, 신복 같은 스티븐 마이런 이사를 FOMC 멤버에 참여시켜서 이번 회의에서도 50bp 인하를 주장하게 했고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이 1940년대에 나타났던 이 금리 상한제처럼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이거에 준하는 그런 이른바 금융 억압, 통화 정책의 통제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단순히 뭐 물가 상황을 봤었을 때는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의문이 들었었는데 최근에 나타나는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들을 보니까 이거는 지금 연준의 통화 정책은 물가를 봐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는 오히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고 역설적으로 다시 국가 부채의 부담이 늘어난 미국 입장에서는 일종의 금융 억압에 그 드러내놓고는 하지 않지만 약간 그 비슷한 형태로 계속 금리를 낮춰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질 수밖에 없겠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FOMC 아까 이제 말씀하셨었는데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좀 저항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전통적인 통화 정책의 관점에서는 지금 헤드라인 CPI가 3% 나왔거든요. 여기서 금리를 어떻게 내려요? 목표가 2%인데 물론 이제 코어 PC 기준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연준 내에서 금리 동결 소수론자도 1명, 50bp 금리 인하하자는 소수론자도 1명. 그러니까 양 끝단에서 지금 소수론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리고 파월이 얘기한 거는 연준 내에서 통화 정책에 대한 강한 이견이 있다. 네. 한쪽은 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담당하는 통화론자 입장에서 결국은 그 세인트루이스 여는 총재 맞나요? 세인트루이스 하여튼 뭐 그분 제가 이름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캔자스시티였나요? 예. 그분은 전통적인 통화론자로서 아니 지금 물가가 이 정도인데 어떻게 금리를 내리겠냐 동결해야 된다라는 전통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접근을 얘기하신 거고 그러니까. 스티븐 마이러는 뭔 소리냐 금리 50bp 낮춰야 된다. 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 부채 낮춰야 되고 경기 부양시켜야 되고 부채 부담 낮추려면 결국 인플레이션 일정 부분 용인하는 거 이거는 당연한 거야. 이거에 대한 대립이 저는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데 결국은 누구의 힘이 더 크겠느냐. 결국 정부의 힘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그래서 중간중간에 조금 저항이 있고 파열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트럼프 연간에는 트럼프의 집권 이 시기에는 어쩔 수 없이 통화 정책이 정부에 귀속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이 금융 억압의 시대에서는 이른바 인플레이션이 조금 상시화되고 자산 가격이 더블이 좀 커지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저는 요즘 하게 있는 뭐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도 BOJ의 통화 정책은 결국 정부의 정책과 발맞춰 나가야 된다. 네. 뭐 완곡한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그 또한 지금 바꿔서 설명하시는 금융 억압의 일종이죠. 맞습니다. 그러니 뭐 물가 지표 이런 거 보고 함부로 올리려고 하지 말고 네. 정부하고 같이 합을 맞춰가면서 가자. 네네. 그런 얘기. 근데 이게 그 일본 얘기를 제가 뒤에 하려고 했는데 소장님께서 잘 해주셨는데 네. 사실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예. 지금 뭐 미국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뭐 프랑스 같은 경우도 그렇죠. 영국 같은 경우도 그렇죠. 대부분 이들 나라의 공통점이 지금 국가 부채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또 차트를 하나 가져왔는데 지금 보세요. 미국이 현재 추정치에 의하면 올해 기준으로 GDP 대비 국가 부채가 130% 넘어갔을 걸로 추정이 되고요. 일본은 한 260%.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도 뭐 100% 이상 넘어갑니다. 아하. 이 나라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우리는요? 현상이 우리는 지금 한 55% 정도. 55%. 예. 근데 우리가 지금 미국 같은 숫자 같으면 이거 거들났을 텐데. 그렇죠. 이제 미국하고 우리하고 이제 당연히 그 글쎄. 기축통화고 우리는 이제 네네, 그런 맞아. 통화가 아니니까. 예. 근데 사실 우리도 지금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장기적인 전망으로 봤었을 때는 장기 재정 전망 발표에 의하면 한 10년 뒤면 우리도 100%에 근접하는 걸로 좀 나오거든요. 보면은.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아직은 좀 시간이 있다고 보고. 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국가 부채가 뭐 100% 200%를 넘어간다고 하면 원래는
국가 부채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죠. 지금 여기에서 현재 리더십을 갖고 있는 정부에서는 그게 아니라 거꾸로 더 재정을 늘리고 더 금리를 낮추려고 하는 정책을 종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원래 컨셉으로는 야, 이 정도 부채가 늘어났으면 부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재정 지출이 줄어든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재정을 더 늘리고 있고 반대로 또 금리를 낮추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계속해서 유동성이 팽창되는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게 미국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영국에서도 그렇고 프랑스에도 그렇고 최근에는 이제 일본에서도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취임하면서 일성이 니네 금리 인상할 때 BOJ 우리랑 상의해야 돼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금융 억압의 비스무리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나라들의 또 공통점이 뭐냐면 그래서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합니다. 맞아요. 예. 예. 지금 니케이도 오늘도 니케이 엄청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통화 정책에 대한 결정의 구조 자체를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면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정부의 의지를 감안해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경기를 과열시키는 상태로 지금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른바 버블을 저는 이제 키우는 국면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버블이 언젠가는 꺼질 수 있겠지만 대부분 다 지금 국가들에서 리더십 바뀐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미국은 올해 바뀌었고 1월에 그다음 우리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6월에 바뀌었고 6월에 일본은 이번 10월에 바뀌었고 이번 10월에 네, 며칠 그러면- 전이었고. 그러면 사실은 이제 막 임기 초에 제일 리더십이 강할 때잖아요. 흔히 말하는 정치적 자본이 강할 때니까 이 힘이 적어도 뭐 1, 2년은 갈 거 아니에요. 아주 뭐 몇 개월이 단명하지는 않을 거니까. 네. 그래서 결국 그런 관점을 봤었을 때는 뭐 FOMC에서 설령 뭐 파월 의장이 또는 누군가 소수 의견을 내서 우리 금리나 좀 신중해야 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 부분보다는 정부의 의지를 더 우리가 뭐 신뢰한다고 하긴 그렇지만 힘 있는 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최근에 뭐 주식만 올랐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이 다 올랐잖아요. 이른바 에브리띵 랠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런 것들로 충분히 설명 가능하고 이러한 흐름들이 단기에 그칠 거라고 보기는 좀 위험한 거 아니냐. 좀 더 생각보다 좀 길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최근에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첫 페이지도 네. 인상적인 그래프가 나오네. 네. 자산별 성과 비교.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처음에 제가 좀 드리려고 했던 건데, 네. 앞서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에브리띵 랠리라고 얘기하는 게 모든 자산가격이 다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예. 여기 이제 주황색으로 표시한 게 어제자까지 해서 YTD로 자산별로 성과인데 지금 코스피가 1위입니다. 모든 주황색이 금년 들어서 예, 올해 거고 연초 파란색은 이후, 네, 작년 거예요. 작년 거고. 그래서 주황색만 보시면 됩니다. 이 순서로 보시면 되는데 예. 지금 전 자산을 통틀어서 코스피 상승률이 1위예요. 70%. 여기 별의별 게 다 있네. 미국 국채, 비트코인, 뭐 맞습니다. 원유 가격 할 것 없이 이게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코스피가 2등이었고 1등이 금이었습니다. 금도 제꼈네. 예, 근데 금이 지금 좀 4,400 아, 갔다가 예, 4,000달러 좀 조정받으면서 좀 순위가 밀렸고 지금 코스피가 1등이고요. 근데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게 보시면 코스피, 금, 뭐 주식, 그다음에 뭐 금속, 비트코인, 채권, 뭐 회사채, 리츠 등등등 해서 올해 유일하게 약세인 자산군은 농산물하고 유가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모든 자산가격이 다 올랐는데 네. 우리가 이른바 자산을 크게 분리하면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으로 분류를 하잖아요. 안전자산의 대표가 금, 금. 그죠? 뭐 채권, 그다음에 위험자산의 대표가 뭐 주식, 뭐 코인,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근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안전자산인 금과 채권도 가격이 올랐고 위험자산인 주식과 비트코인도 가격도 올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다 오른 현상을 뭘로 생각할 수 있냐면 결국은 돈 가치만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 맞아요. 앞서 했던 것처럼 돈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즉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거고 인플레이션도 크게 보면 실물에서 나타나는 실물 인플레이션이 있고 자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자산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산 인플레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 왜? 아까 얘기했던 금융 억압의 형태로
원래 통화 정책의 메커니즘 상에서는 지금과 같은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는 정책을 긴축으로 가져가거나 또는 금리 인하의 시기를 늦춰야 되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정부의 의중이 반영되는 형태로 계속해서 쉽게 말해서 이제 막 연료의 그 석탄이나 땔감을 지금 들이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과열된 상태로 지금 시장이 흘러가는 게 아니냐. 근데 이게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이게 지금 핵심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기서 결국 모든 저 주황색 막대가 끝에 두 개 곡물하고 농산물하고 유가 빼고 나서는 다 올라갔는데 네. 그러니 안전자산, 위험자산 할 것 없이 에브리띵 멜리고 네. 그거는 돈 들고 있어봐야 남는 거 없으니까 다들 뭐라도 잡자는 거고 그렇죠. 그 와중에 금년에는 코스피가 아니 근데 저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금이 더 나았다 했는데 네. 금은 최근에 또 약간 이렇게 고점 찍고 조정도 빠르네요. 뭐 특별한 뭐 뉴스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금부터 한번. 금은 사실 뭐 제가 예전에 금 얘기를 한번 해가지고 그때 이제 시청자분들이 되게 좋아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뭐라 하셨지 그때? 예. 그때 이제 결국은 그 달러의 기축 통화로서의 어떤 지위가 흔들리고 예. 달러 결제 시스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른바 브릭스 국가들,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이제 달러 대신 금을 채택하려고 하는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장기적인 수요가 계속 우상향이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금을 사려고 하니까 금이 없다. 이래서 이제 저는 그때 말씀드렸는데 예. 그 기조는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때 보여줬던 데이터를 갖고 요건데요. 지금 그 작년 기준이네요. 2024년도하고 한 10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국가별로 금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여전히 미국이에요. 한 예. 8,000톤 정도 갖고 있다고 해요. 근데 보시면은 10년 전과 지금이랑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미국은 유독 세 나라만 10년 동안 금의 보유 규모가 크게 늘었어요. 그게 바로 러시아 한 1,000톤 늘었고, 중국 한 600톤 늘었고, 인도 한 300톤 정도. 이들 나라의 공통점은 브릭스. 하하. 브릭스가 원래 지금은 이제 이게 좀 묻혔지만 트럼프가 취임하기 이전만 하더라도 브릭스가 예. 브릭스 통화라는 걸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이들 나라한테 견지를 알렸던 게 니네 달러 결제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브릭스 통화를 만들면 니네 관세 매길 거야 라고 경고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들 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이 가장 무서운 게 군사력으로도 무섭지만 제일 무서운 거는 결국은 달러라고 하는 기축 통화를 갖고 예, 있는 맞아요. 거거든요. 모든 금융 결제, 그다음에 무역 결제를 할 때는 내가 미국하고 거래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달러로 결제를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엄청난 파워거든요. 음. 그리고 러시아는 지금 몇 년 전에 그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병합하는 과정에서 달러 결제 시스템 이른바 스위프트에서 배제를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나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을 제끼고 싶은데 군사력도 군사력이지만 저렇게 자꾸 달러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버리면 우리가 이제 대항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만의 따로 결제 시스템을 만들자. 그러면은 결국은 이른바 오일머니 때문에 사실은 이 미국 달러화가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랬죠. 그 옛날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협정하면서 오일 거래할 때 페트로달러, 즉 달러로 결제를 하게 해줘. 이러면서 사실은 이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을 잃다가 불뚝 일어서게 된 게 바로 페트로달러였거든요. 근데 이제 러시아, 중국은 야 우리끼리 거래할 때는 위안화 쓰자, 루블화 쓰자. 그러니까 지금 달러 결제 시스템을 위협하는 거고 네. 더 나아가서 이제 브릭스 통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브릭스 통화 만들면 사람들이 우리 거 믿어주겠냐. 예. 원래 달러도 출발은 금 본위에서 시작했으니까 우리도 금 잔뜩 모았다가 금을 본위로 하는 브릭스 통화를 만들자. 연동시키면 브릭스 통화에 대한 신뢰가 갈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수년 동안 이렇게 금을 쌓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거는 진행형에 있고 그래서 이 구도는 쉽게 깨질 것 같지 않아서 저는 이제 그래서 금은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근데 문제는 이제 올라가는 기울기가 너무 가팔랐었고 그거 플러스 여러 가지 뭐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뭐 인플레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세하면서
지난 10월 20일경 정도에 한 4,400억 달러 정도를 찍었거든요. 4,400불. 4,400달러. 우리 4,400억 달러는 진짜 우리 깔려 죽어요. 돈이 얼마나 많은 돈인데. 4,400달러. 4,400불.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뭐 빠르게 미중 간 어떤 그 화해 무드 뭐 이러면서 지금 약간 조정을 받은 건데 뭐 결국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달러 시스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 브릭스 국가들의 금에 대한 어떤 수요를 감안해 보면 계속 금 가격은 뭐 우상향 형태를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금융 억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 달러가 계속 풀린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달러 값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어. 그러니까 당연히 금 가격도 달러 표기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겠죠. 그러니까 야 저기서 최근에 팍 치고 올라갔던 차트 살짝 띄워봐 주시면 금. 네, 요겁니다 지금. 예, 팍 치고 올라갔던 그 부분을 거의 다 되돌렸는 상황인데. 네네네. 아, 근데 이거 뭐 차트상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기술적인 그러니까 부분이니까. 기술적 부분이고. 근데 이게 보세요. 아래쪽에 아래사에 보니까 네. 저거는 한번 하고는 가야지. 네, 너무 이제 과열이 맞아요, 오래됐으니까. 맞아요. 근데 아. 보시면 뭐 장기 추세가 계속 우상향이기 때문에. 네. 하여튼 뭐 금은 단순히 그냥 뭐 안전자산으로서의 느낌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달러의 어떤 위상을 대체하는 차원에서 결국 금 가격은 계속 우상향의 모습을 그릴 수밖에 없지 않나. 근데 지금 미국이나 우리 코스피는 금 차트 다시 한 번만 띄워 주신다면은 네. 저 방금 저 그야말로 쿡 찌르고 나서 그대로 내려오는 접으면 같은 그냥 데칼코마니잖아요. 아 올라갔다 내려온 거. 올라갔다 예, 내려온 예, 지금까지는 네네. 그런 상황인데 아니 저게 우리가 아는 시장이에요. 가더라도 우상향으로 쭉 가더라도 한번 이렇게 상승 추세 나오고 한번 털고 조정 나오고 또 이렇게 다지고 또 올라가고. 네. 근데 지금 우리 코스피나 뭐 할 것 없이 지금 미국장 나스닥 뭐 이런 쪽은 네. 저게 저거 기대하고 자꾸 이렇게 쇼치고 뭐 인버스 잡았던 선수들이 자꾸 감기면서 더 올라가잖아요. 네네. 조정 조정 없이. 네. 아까 그래 금융 억압의 시대 자산버블은 어디까지 했는데 지금 여기서 딱히 버블이 멈출 만한 뭐는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조정이. 지금 제가 아까 위험자산이나 안전자산이나 지금 다 오르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결과론적으로 차트를 보니까 이렇게 올해 연간으로 성과가 뭐 1등 코스피, 2등 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이거는 연초부터 지금까지 딱 끊어서 봤으니까 그런 거고, 그런 거고. 중간중간에는 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경제 지표라던가 이벤트라던가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왜 위험자산이 앞섰냐면 1년에 지금 어떤 이벤트들이 갈등이 고조되다가 특히나 이번 주 슈퍼 위크를 지나면서 예. 미국과 중국에 대한 갈등이 봉합이 됐잖아요. 봉합이죠. 봉합이죠. 정확한 표현이네. 예. 봉합. 뭐 누가 얘기하기를 이제 반창고 하나 이제 붙였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이 모멘텀 상에서는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에 조금 더 모멘텀이 실리는 구간이었다. 지금까지는. 근데 또 차제에 다시 또 미국과 중국이 봉합을 했으니까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에 또 갈등이 불거질 거거든요. 예.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주가가 또 많이 올랐고 이제 미국의 실적 발표 기간이 되니까 이게 또 시원치 않으면 또 이게 시소놀이하는 것처럼 뭐 또 주식이 잠깐 멈칫하고 또 금이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그냥 현재의 기준으로 본 거니까 뭐 여기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나놓고 보니까 결국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만 금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안전자산, 위험자산은 뭐 다 오르고 있더라. 결국은 뭐만 하락했느냐? 그냥 현금의 가치가 떨어진 거다. 그거 관점에서 좀 보면 최근 시장을 조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그거는 뭐야? 이번 슈퍼위크에서 네. 아까 이제 미중 정상회담은 뭐 봉합이라고 표현하셨고 네.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이제 예민한 건 건드리지 않고 네. 뭐 해가지고 히토류 수출 뭐 금지하려 했던 그거 뭐 1년 동안 유예할게. 네. 뭐 완전 유예도 아니고 없던 네. 일로 할게도 아니고 1년 후에 네. 1년 후에 요때 너희들 지금 뭐 중간선거 앞두고 뭐 바깥에 하고 피 터지게 싸우기도 힘들 때 아니야. 1년 일단 유예해보고 가자 했더니
알았어. 그러면 펜타닐 20% 관세 10%만 하자. 뭐 이러고 있는 거야. 네네네. 대만 문제 서로 말도 못 끄집어내고 그렇죠. 뭐 그러면서 이제 그거다 대충 갔잖아. 네네. 뭐 성명이고 뭐고도 없이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러면은 우리 정부 발표에 따르면 3,500억 하다가 2,500억 달러로 했고 1,500억 달러는 저뭐 마스가 쪽으로 했다 이렇게 됐는데 그것도 연간 200억 달러는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여기까지가 우리 정부 발표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멈춥시다.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 SNS 상에 갑자기 3,500억 달러는 그거 뭐 관세 낮추기 위해서 페이하는 거고 네. 6천억 달러는 또 투자를 할 거다 해서 그러면서 폭스뉴스에서는 뭐 9,500억 달러 이런 기사까지 나왔는데 그거는 또 진짜 합의가 그런 건지 네. 그냥 한번 툭 던져보는 건지 우리 쪽에서 하고 저쪽하고 서로 얘기가 다르니까 네네. 그러면 요 200억 달러 요거는 합의가 된 것 같은데 연간 네네. 요건 뭔 돈으로 만든다는 거죠? 일단은 이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의하면. 뭐 저도 지금 이게 그러니. 흔히 말하는 뭐 이렇게 막 합의문이나 뭐 이런 게 지금 나온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다음에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실무자분께서 대답한 바에 의하면 네. 지금 200억 달러 중에 150억 달러 정도는 우리가 외환보유고에서 운용하는 운용 수익이 나오는데 그걸로 이제 충당을 하고 이제 50억 달러 정도는 뭐 외평채를 발행하거나 뭐 정책금융을 쓰겠다 이제 이렇게만 얘기를 한 게 일단 팩트고요. 이제 요거를 좀 분석을 좀 해보면 이게 정말 실현 가능한 건지를 좀 봐야 되잖아요. 제가 좀 계산을 해보니까 현재 한 9월 말 기준으로 외환보유고가 한 4,220억 달러 수준이고 그 중에 3,780억 달러 정도가 유가증권입니다. 나머지는 뭐 금도 있고 뭐 SDR도 그렇죠. 있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3,783억 달러 정도가 이제 흔히 말하는 미 국채일 가능성이 클 거예요 아마. 네. 그러면 얘를 만약에 연간 수익률을 한 5%를 낸다. 라고 하면 3,780억 달러의 5% 수익률이면 계산해 보니까 185억 불, 한 190억 불 조금 안 되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5%의 수익을 내면 한 거의 200억 불에 얼추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미국채 그 금리가 그래서 제가 그 갖고 왔는데 여기 있다. 지금 미국의 단기 금리가 3개월 금리, 뭐 1년짜리 금리가 거의 한 4% 육박해요. 예, 예. 그리고 뭐 미국채 아니고 뭐 예를 들면 미국 회사채를 한다라고 하면 1년 만기 채권이 대략 4% 한 중반 정도 됩니다. 그러면 5%안 돼도 요것만 이런 현재 높아진 미국채나 뭐 미국 회사채를 사게 되면 얼추 5% 수익률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걸로 커버되는 거는 맞긴 맞다. 이게 전혀 뭐 얼토당토 않는 소리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리고 상한선이 200억이니까 뭐 그 이하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50억 불 정도는 뭐 외평채를 발행해서 쉽게 말해서 정부의 생각은 국내에서 원화를 달러로 교체해가지고 이게 외환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는 최소화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취지로 생각해 보면 뭐 나름대로 선방한 의사 결정이 아니었나, 협의 결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지적질을 하자면, 그러면 원래 기존에도 운용 수익이 발생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략 한 150억 달러 정도는 예, 벌었을 텐데 예. 그러면 기존에는 그 150억 달러가 외환보유고로 환입이 되거나 그랬겠죠. 재투자를 해서 이제 흔히 말하는 복리투자 형태로 굴러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발생한 운용 수익을 다 이제 미국에 줘야 되니까 흔히 말해서 이제 지금보다 외환보유고가 운용 수익상에서 늘어갈 건 없는 거죠. 그래요. 복리 투자 개념은 없는 거죠. 그냥 이제 내가 경상수지로 벌든 자본수지로 벌든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외환시장 입장에서 달러에 대한 추가 수요가 발생하는 상황인 거는 맞다. 근데 생각보다는 그래도 부담을 많이 낮췄다. 뭐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쉽게 말해서 그동안 뭐 배당이든 이자든 운용 수익으로 한 얼추 채 200억 달러는 안 되지만 연간 한 뭐 100몇십억 달러씩 들어오던 달러가 네, 들어올 틈도 없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니. 그렇죠.
그러면 환율 하락 요인의 일부가 사라지는 거네. 그렇죠. 환율을 내렸던 힘이 조금은 약화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약화되는 그 부분만 보면. 그 부분만 보면 네. 그럽시다. 예. 아, 저기 그리고 지금 아까 미리 결론부터 듣고 자산법을 어디까지 했는데 네. 아직까지 멀었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약간 용어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버블이라고 하는 표현은 결국은 이제 펀더멘탈 대비 약간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좀 말을 수반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어떤 개인의 시선이니까 그건 차치하고, 왜냐면 이제 제가 버블이라고 굳이 표현을 썼던 이유는 분명히 이제 가격이 올라오는 상승 속도가 좀 빨랐던 부분,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현재 흔히 말하는 밸류에이션 지표를 보게 되면 뭐 PER이라던가 뭐 PBR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도 과거의 평균 수준을 지금 웃돌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AI 관련돼서 최근에 약간 이제 또 과연 이렇게 AI 관련 투자를 많이 하는데 투자 많이 한 부분만큼 나중에 수익화할 수 있어라는 이제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검증되지 않은 거다 해서 이제 제가 버블이라는 표현을 좀 쓴 거고. 근데 버블이 생겼다고 해서 버블이 바로 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버블은 꺼져야 나중에 사후적으로 알 수 있는 거고, 버블이 100이 될 수도 있고 200이 될 수도 있고, 사실은 이 어떻게 보면 업사이드는 지금 열려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때 많이 썼던 게 버핏 지수라는 걸 썼었잖아요. 그랬죠.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을 GDP랑 비교해 가지고 버핏 지수로 보면 100인가 넘어가면 뭐 버블이라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100이 뭐예요? 미국은 뭐 거의 제 알기로는 250인가 뭐 넘어갔고, 우리나라도 이제 아마 시가총액이 거의 한 120%, 130% GDP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뭐 버블이라고 칭은 할 수 있으나 이게 끝을 어디라고 감히 누가 여기까지밖에 못 가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자산 가격 내지는 뭐 시장 가격을 예측할 때 크게 보면은 밸류하고 모멘텀이거든요. 예. 근데 밸류 현상은 지금 이제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좀 맞아요. 예. 솔직히. 미국 주식 입장에서 뭐 25배면 어떻고 뭐 30배면 어떠냐. 글쎄. 우리나라 코스피도 지금 한 13배 됐는데 13배까지 왔는데 15배 가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리고 선진국은 아니더라도 뭐 흔히 말하는 신흥국 평균이 뭐 한 16배, 17배 되는데 뭐 간다고 하면 그게 또 뭐가 문제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럼 결국은 이제 모멘텀. 계속 이 군부를 떼주고 있고 계속 연료를 투입해주고 있는데 이 연료를 투입해주는 게 언제까지 가느냐가 결국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전체적인 자산 가격의 상승세가 언제까지 갈 거냐의 키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일종의 금융 억압의 형태로 지금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통화 당국에게 지금 물가가 조금 불안해가지고 금리 더 못 내리겠는데요. 오히려 일본 같은 경우는 올려야 되겠는데요라고 할 때, 야 웃기지 마. 너 그냥 내 말 들으라면 들어.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럼 결국은 정부의 그런 힘이 얼마나 계속 더 셀 거냐. 그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고려 변수가 되겠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정부가 그런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도 이거는 정말 상황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2년도에 나타났던 인플레이션이 크게 온다라고 하면 아무리 금융 억압에 대한 의지를 갖고 더 유동성을 늘리고 싶어도 당시에 미국이 막 물가가 9%씩 올라가고 이러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과연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좀 버틸 정도의 수준이 되느냐, 저는 이제 그 두 가지가 좀 키가 될 것 같아요. 네. 예.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막 리더십이 교체됐는데 아직 한 해가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게 뭐 금방 끝나겠냐. 적어도 뭐 이 대부분 선거에 통해서 그 정권이 만들어지면 초창기가 항상 세잖아요. 힘이. 그러니까 뭐 적어도 이제 1, 2년 간다고 봐야 되겠고. 그럼 결국은 관건은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적당한 수준에서 멈춰주느냐. 통제 가능하지 못한 수준까지 올라가 버리면 정부가 아무리 의지를 갖고 있어도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인플레이션 지표가 핵심이 됐는데, 최근에 인플레이션 지표에 또 키를 쥐고 있는 게 바로 제가 갖고 왔는데 어디 있나? 있어라 제발. 제발. 여기 있네. 뭐 유가입니다. 유가. 유가. 예.
사실 그 트럼프가 저는 나름 그래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예. 처음에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펼 때 주변에서 막 다 경제학자들이 엄청 그 욕했잖아요. 비난하고. 트럼프 너무 무식하다. 저렇게 관세를 막 없던 관세를 막 15% 20%씩 매겨버리면 당연히 수입물가 올라가서 인플레이션 올 수밖에 없다 했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우려했던 인플레는 아직 안 왔잖아요. 어허. 그러니까 높긴 높지만 어. 우리가 인플레라고 얘기할 정도의 충격적인 물가 상승 수준은 아니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 이게 비결이 뭐냐? 근데 그때 트럼프가 했던 게 유가를 낮춰서 예. 물가를 전체적으로 안정시킬 거야라는 얘기를 같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유가의 흐름을 보면 최근에 다시 러시아하고 조금 껄끄러워지면서 유가가 60불대로 올랐지 그 전만 하더라도 50불대를 깨고 내려갔었어요. 56불. 맞아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유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작년 이맘때 유가가 중요하거든요. 작년 이맘때 예, 요때입니다. 얼마였죠? 작년 이맘때 유가가 대략 한 70불 정도. 70불. 작년 4, 4분기 평균 유가가 70불이에요. 근데 지금 60불대입니다. 그러면 대략 유가의 하락률이 10몇 프로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전체적으로 물가를 낮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처럼 아주 심각한 인플레가 오지 않고 정부가 통화당국에게 밀어붙일 정도는 얘가 해주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유가가 지금 수준에서 계속 안정화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 정부의 금융억압 의지는 계속 유효하지 않겠냐라는 거고 만약에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유가가 튄다면 그러면 그거는 좀 우리가 다시 좀 위험하게 좀 봐야 될 환경인 것 같다. 단순화시켜 본다면 저는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저기 우리 박 부장 보시기에는 오늘 지금 젠슨화 어제 그 치맥 회동에 이어서 오늘은 또 무슨 뭐 CEO 서밋 연설도 하더라고요. 맨날 입던 그 가죽 잠바? 가죽 잠바 말고 오늘은 정장을 아 그래요? 제가 정장을 입고 오느라 못 봐가지고. 그래 했는데 저도 못 챙겨 못 봤습니다만 어쨌거나 저 샘 알트만하고 샘 알트만은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쪽이라 할 수 있고 그거 이제 그거 청바지 회사 쪽이라 할 수 있는 엔비디아에 이제 엔비디아까지 해서 제순환까지 해서 지금 이 AI 생태계를 엄청 키울 작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말이 좋아 일경이지. 어? 우리 돈 네네. 일경이지. 그 뭐 7조 달러라 그랬나? 저 샘 알트만이 네. 끌고 모으기를. 아, 네네. 후내년쯤에는 이제 결국 IPO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 개인들 탈탈탈요 이제 IPO로 한번 탈탈 털어 먹을 모양이던데. 네네. 근데 요거 이게 지금 보니까 네. 단순히 뻥이나 레토릭만이 아니고 네. 스토리텔링만이 아니고 지금 실제로 현실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네. AI 관련해서 또 기술 진보도 확연하게 눈에 보이고 네네. 조만간에 우리 뭐 하나 이 라이방 비슷한 거 끼고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제 옛날에 영화에서 봤던 게 다 현실화 되는 현실화되는 거죠. 뭐 거고. 그 뭐야 어. 그 있잖아요. 그 뭐야 아이언맨에 아이언맨에 뭐 이렇게 그거 막 맞아, 하고 막 맞아. 예. 개인 비서 생기고 뭐 다 되는 예. 거죠 이제. 그래 요게 이제 달달하게 지금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데다가 네. 거기다가 이 어질어질한데 차트만 보고 있으면은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지수 올라가는 거 진짜 이거 뭐 지금 이거 로고 차트로 만들어도 이거 그냥 우상이야. 이거 지금은 상당히 가팔라 보일 텐데 이 정도 속도면은 그렇죠. 예. 이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너무 오르다 보면 이제 떨어지긴 마련인데 솔직히 내가 저처럼 네. 조금만 올라가면 요거 조정 올지도 모릅니다 하면서 달달달 떠는 저도 요새는 이제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떨어져 봐야 네. 예를 들어 뭐 저기 뭐 한 25층 30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떨어져도 네. 밑에 저 119에서 깔아놓은 게 이게 매트가 장난이 아니네. 네. 83조요. 네네. 매트가 지금 8m 30cm짜리 매트가 있으니 어지간히 그보다 또 넓어. 그렇죠. 우리 예탁금이 저렇게 되는데 저게 아직 안 들어온단 말이지. 네. 빠질 일 없는 것 같아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제가 지금 이제 앞부분에는 좀 약간 롱텀하게 네. 이게 이제 단순히 뭐 설령 버블이라 하더라도 금방 꺼지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구조적으로 이게 계속해서 이제 유동성 장세가 유지될 정도로 계속 이제 막 불을 붙이는 연료를 계속 뿜어주고 있는 이제 구조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린 거고.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은 시장 가격이라는 게 그럼 계속 간다는 얘기냐? 시장 가격의 가격 변수는 늘 항상 변동성을 주고 또 이러다가도 갑자기 뭐가 안 된다 싶으면 또 크게 조정받고 하겠죠. 근데 이제 그거까지 막 다 뭐 맞추고 막 그거에 뭔가 의미를 부여하기가 지금으로 봤었을 때는 조금 이제는 마이너한 게 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지금 저도 오늘 뭐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당장 오늘 미국장에서 또 어제에 의해서 AI 버블로 나오면은 주가 순식간에 뭐 20% 조정받는 거는 저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적인 추세로 봤었을 때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쉽게 말하면 유동성 장세, 인플레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통화 정책을 계속 완화 기조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조금 유도하고 싶어 하는 그런 국면이라는 게 이제 그 기저에 깔려 있으면 흔히 말해서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그 조정이 짧고 좀 단기에 그치는 경우들이 많겠죠. 그러면 이제 그걸 바라보는 스탠스가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 대부분 많은 고민들을 하죠. 왜냐하면 이제 지수가 70%나 올랐고 미국 주가도 뭐 지금 30% 넘게 올랐으니까 올해도. 그러면 흔히 말해서 세론 랠리 올라올 때마다 줄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바이온 딥스 조금 빠질 때마다 계속 담아가야 되는 건지 그 두 가지 측면으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도 바이온 딥스의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오히려 빠져주면 고마운 거고 조금 빠지는 거를 또 역설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생각보다 또 많이 안 빠질 것도 같고 근데 분명히 기술적인 그 시그널은 지금 분명히 단기 과열은 맞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내심 이 코스피가 4,100에 한숨에 달려왔으니까 여기선 조금 쉬어가는 게 뭐 순서일 것 같긴 한데 안 쉬어. 이거를 맞출 수가 없어요. 쉴 거라고 맞출 수가 없고 그걸 맞춘다 해서 별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고객의 탁금이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거는 이미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같은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단일 대우가 좀 깨지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이게 그럼 깨지려면 뭐가 있을까? 결국은 근본적인 게 정부의 돈풀기 정책이니까 정부의 의지나 내지면 리더십이 약화되거나 근데 이것도 이제 막 시작했는데 뭐 아직 멀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정부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환경 그럼 다시 또 인플레가 심하게 와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인플레 심하게 올 수 있는 방법은 유가밖에 안 보이네요. 근데 유가를 보니까 유가는 이제 뭐 알 수는 없으니 근데 유가의 최근 모습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으니까 일단은 그냥 현재로서는 그냥 계속해서 적어도 들고 있는 사람은 팔면 안 되는 거고 아직 못 들고 있다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밀려주면 어느 수준에서 내가 살 건지를 고민해야 되는 뭐 이런 장세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금 하는 거죠. 우리 8월 달에 보고 2달 만에 보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한번 확인해 보니까 우리 코스피 네. 이틀 연속 빠진다니 그라고 한 번도 없었네. 2달 사이에. 아, 네네. 이틀 연속 빠진 날도 없었고 이거는 뭐 어지간하면 장중 오전에 빠진다고 해서 그날 오전 내내 빠진 것도 거의 없고 오후만 되면 들달같이 들어오고 매수가 진짜 강하네. 우리 제이님이 달아주셨네. 오늘 예탁금이 85조 7,136억, 신용이 이 와중에 25조 2,726억, 85조에 25조. 뭐 나 빼든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가 그 정확한 절대 수치를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막 옛날에 그 과열 국면까지는 안 갔을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의 주식을 상승시키는 그 주요 매수차가 아까 좀 전에 외국인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막판에 확 뒤집어져 붙네. 외국인이 엄청 땡겨버렸네. 아니요. 오늘은 선물은 모르겠는데 현물은 좀 팔았습니다. 아닌데 저 지금 코스피. 저 나오잖아요 지금. 외국인 지금 팔았잖아요. 마이너스 7,000원 코스피 아니에요? 팔았나? 예. 그러면 이건 뭐지? 나는 지금 인포메이션 화면을 보고 있는데. 그래요? 그것도 제가 좀 갖고 와봤는데 예. 지금 그러니까 사실 뭐 요즘 같은 장에 이제 주식 다 왔습니다. 이제 슬슬 파셔야 돼요. 이런 얘기하기가 사실 쉽지도 않고 그 막 얘기를 지어내기도 쉽지가 않아요.
지어내기도. 진짜로. 그래서 지금 혹시 약세론자가 지금 그래도 있으실 건데 네. 그분들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어. 멘탈이 엄청 나갔을 거거든요 지금. 어. 그래서 저도 이게 뭐 위험 요인이 뭐가 있을까 아무리 해도 안 보여.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거는 위험 요인이 안 보인다는 게 제일 위험 요인이 안 보여. 안 보인다는 게 제일 저도 걱정이에요. 그럼 또 이게 뭔가 어리석은 내가 뭔가를 못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잠깐만. 예, 우리가 이 채팅창에서 진짜 이 좋은 정보를 많이 올려주시네. 네. 외국인 순매수예요. 오늘요? 예, 그래요? 삼성전자 블록딜이 있었나 보네. 블록딜로. 블록딜이 있어가지고 지금 인포맥스 인포맥스 3,000번 화면에도 외국인 지금 거래소 순매수가 1조 3,211억으로 나와요. 1조? 1조. 그래요? 예. 그리고 코스닥도 1,954억으로 순매도. 이게 막판에 뭐가 뭐가 있었어요, 저게. 네네. 그러면 말이 돼요. 왜냐하면 그게 또 삼성전자라고 하면 제가 지금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그러면 이제 좀 조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 없냐. 이제 이것도 살짝은 말씀드려야 되니까 너무 막 간다 이러면 또 그것도 좀 이상하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뭐 2주 동안 외국인들이 얼추 한 2조 6천억 정도로 순매도했어요. 그 아까 삼성전자 블록딜 있기 전까지. 지난주에 한 8천억 정도 매도했고 이번 주에 1조 8천억 정도 순매도했습니다. 삼성전자 블록딜 있기 전까지는. 있기 전까지. 네. 그러면 이제 갑자기 2주 동안 외국인이 한 2조 6천을 팔았어? 그럼 이제 외국인 이제 다 뭐 왔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뭘 팔았는지 보니까 지금 순 매도한 게 2주 동안 SK 하이닉스를 거의 4조 팔았어요. 외국인이? 네, 외국인이 올해 연간으로 SK 하이닉스 순 매도더라고요. 그걸 그럼 기관이 받아냈나? 그렇겠죠. 예. 그리고 대신 뭘 사냐면 삼성전자를 한 1조 2천억 정도 샀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이닉스 숏 삼성전자 롱. 예. 숏이 아니고 그냥 챙기고 차익 실현하고. 그러니까 우량주가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합치면 거의 한 2조 정도 샀어요. 네,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 2조 사고 하이닉스 한 4조 팔았으니까 한 차액 2조 정도 순매도가 이 정도인데 그러면 이제 이것만 보면 어쨌든 반도체를 줄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방금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블록딜로 해가지고 1조 얼마를 또 샀다면서요. 네. 그러면 이제 금액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네. 하이닉스 판 만큼 삼성전자 이제 산 거가 된 건데 그러면은 이제 뭐 하이닉스를 판 게 하이닉스가 나빠 보여서 팔았냐? 그건 아니지.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얼마나 땡겼는데. 외국계 보고서 보면은 하이닉스 지금 70만 원까지 목표가 나왔잖아요. 지금 55만 원인가 지금 이 정도인데 그리고 뭐 반도체가 뭐 내년도에도 엄청나게 좋다. 지금 모든 상품이 다 팔려 나갔다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하이닉스를 파는 게 엄청나게 뭐 반도체를 안 좋게 봐서 그런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럼 이제 뭐 약간 뭐 흔히 말하는 그 피어 그룹 내에서 뭐 포트폴리오 조정 예. 뭐 이런 정도로 본다고 하면 최근 2주 동안 외국인 순매도 나왔지만 이것도 놓고 보면 뭐 그렇게 막 뭔가 위험한 요인으로 보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다만 이제 테크니컬적인 그 기술적인 분석을 또 안 할 수는 없는 게 분명히 최근에 주가 상승 속도는 빠르고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지표가 너무 비싸진 것도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코스피 PER이 보게 되면 그 12개월 포드 기준은 거의 13배까지 왔고 이게 올해 초만 하더라도 8배였어요. 그다음에 PBR도 0.9배 깨졌던 게 올해 4월 달에 그때 트럼프가 상호간세 때렸었을 때 한 0.8배 갔었거든요. 그게 지금 한 1.4배 정도까지 왔어요. 지금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버블이라는 단어를 꼭 그 용어적인 것보다는 썼던 이유가 이렇게 단기간에 이제 급등을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건데 이거를 조금 시계열로 제가 한번 해봤는데 PER 밴드를 보시면 우리나라가 과거 전통적으로 그 PER 밴드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한 요 정도 수준, 그러니까 한 11배에서 한 13배 정도가 평균치인데 이거에 못 미쳤어요. 거의 대부분. 계속 밑에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얘기했던 게 우리는 잘해야 PER 뭐 10배 정도밖에 안 되는 이랬는데 지금 갑자기 얘가 이제 거의 13배, 14배까지 와버리니까 이게 좀 이제 적응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거고. 근데 다행인 거는 PER 밴드가 지금 우상향한다는 거는 기업의 실적 전망치가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은 고무적인 거고.
근데 이제 PBR 밴드를 보면은 조금은 약간 부담은 있습니다. 왜냐면 PBR 밴드는 그렇게 크게 늘어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한 몇 배야 지금 이게 한 1.4배 정도 수준 지금 넘어간 거거든요. 지금 상에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진짜 대한민국 증시에서 PBR 0.8 근방이나 0.8 깨지면은 눈 감고 사는 게 국룰이네. 그렇죠. 그래서 0.8배 깨지면은 눈 감고 사야 되고 그다음에 1.4배 정도 급등하면 무조건 팔아야 되는. 근데 이번에 그동안에는 근데 이걸 이제 깨고 올라가니까. 그래서 뭐 한 8만 전자 왔을 때 땡큐 하고 팔았고 그렇죠. 한 40만 원 넘어왔을 때 파이닉스도 팔았고 그렇죠. 그래 했는데 어디 하면서 땡겨 버리네. 와.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인정할 거는 정부의 이 흔히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정상화, 그다음에 그걸 넘어서 이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가는 이른바 저평가에 대한 해소에 대한 의지와 여러 가지 조치들이 체질을 좀 바꾸고 있다. 전통적으로 한국 주식은 오래 하는 거 아니야. 오래 살려면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어떤 오명을 지금 일단은 이제 벗어나는 국면에 있는 거는 좀 맞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이게 정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뭐 우리가 앞으로도 노력을 해야 될 게 많겠죠. 근데 분명히 이제 체질이 변화되는 그런 과정 중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그 레인지를 깨보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누군가에게는 상당히 낯설고 생소할 거고, 이제 오히려 시장에 이제 들어온 사람들은 아니 뭐 더 갈 수도 있지.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뭔가 변화가 생길 때는 여의도에도 되게 재밌는 게 베테랑 펀드 매니저보다 그래요. 신입 펀드 매니저가 훨씬 돈을 잘 버는. 지금 이거 업력 오래되고 시장 오래 봤던 사람들 지금 못 먹고 있더라고. 못 먹고 있죠. 예. 딱 코로나 때하고 똑같아. 맞아요. 지금 우리 채팅창에도 난리가 났어. 네.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버블이라고 해주세요. 중소형주에는 버블도 없대. 아 맞습니다. 예. 중소형주는 버블도 없지만 관심도 없대. 네 맞아요. 예. 지금 뭐 늘 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말은 강세장이고 맨날 사상 최고치 경신이고 무슨 뭐 코리아 증시의 체질 개선이고 하지만 내가 봐서는 이거 지금 이거 뭔가 기술이 제대로 들어갔어 이게 안바가 제대로 걸린 거야. 네네. 지금 이거 약간 이거 주식 안 갖고 있거나 네. 지금 하방 쪽으로 뭐 인버스나 이런 거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거 탭 쳐야 돼. 이거 지금 그렇지. 예. 이거 이러다가 이제 진짜 이거 80조, 83조, 85조 그러고 있는 예탁금이 참다 못 참고 이제 하루에 1조씩 싹싹싹 들어봐. 그럼 순식간에 5천 간다니까. 5천 가면 이제 코스피 7천, 8천도 머지않았다 이렇게 되면서 거기서 그냥 막 이제 1조씩 들어오다가 2조씩 들어오고 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게임은 끝날 텐데. 그렇죠. 지금 이걸 갖다가 지금은 자꾸 참고 있다고. 뭐 근데 끝에 가면 못 참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카피출레이션이라는 게 그 폭락장에서도 있지만 오히려 폭등장에서도 결국은 이제 그동안 참았던 반대 세력들이 손을 드는 그러니까. 항복을 해야 되는 국면이 돼야 이게 끝나는데 맞아. 지금 뭐 예탁금을 보나 아까 개인들의 어떤 투자의 동향을 보나 아직은 항복 매수가 안 나온 거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거꾸로 보면. 맞습니다. 예. 막 요 정도에서 지금 시간이 벌써 8시 4분이 됐네. 예. 요거는 주린이처럼님 수정을 받겠습니다. 안바가 아니고 초콜릿. 이게 그래요. 해 넘어가기 전에 한 번 더 나와 주셔야 돼. 알겠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그때는 봅시다. 그때는 뭐 산타 랠리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 네. 아니면 산타가 벌써 10월에 왔다 갔는지 뭐 그건 또 그때 가서 한번 확인해 보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요. 못 챙겨본 저 슬라이드들은 우리가 또 자료실에서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예, 맞습니다.